자녀들이 아팠어요. 채무자의 배우자님도 간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인정해줬을 것 같으세요? 근데 저희 사무실 회생위원회 전화 와가지고 간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누구나 지방간이나 뭐 이런 거 간과 같은 거는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인정 안 해주려고. 저희가 지난번에 변제금 어떻게 셀프로 계산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내 월 시수령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그게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고, 다만 이 총 변제금이 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청산가치라는 거는 또 어떤 것들 때문에 증가되는지, 내 재산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많이 빼면 뺄수록 월 갚아야 되는 금액은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변제율도 낮고 탕감은 더 많이 받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계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 4인 가구냐에 따라서 인정받는 생계비가 다르잖아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어떻게 생계비가 공제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는 당연히 나 혼자 살고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미성년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우자도 소득 활동을 해요. 채무자도 소득 활동을 해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몇인 가구로 판단될까요? 개인회생에서 3인 가구가 3인 아닐까요? 채무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이러면 3명이 사니까 3인 가구이기는 한데, 어쨌든 배우자도 돈을 버니까 배우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것이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볼 것이냐, 요 쟁점은 남아있겠죠. 근데 이제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소득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많이 버는 쪽이 이제 전부 부양하고, 적게 버는 쪽은 이제 부양하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 소득 격차가 30% 이내다라고 하면 공동 부양으로 봐서 0.5인, 0.5인 이렇게 이제 나눠 갖는 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는 200만 원을 버는데 채무자의 배우자가 한 140 미만으로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를 전부 넣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2인 생계비가 공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채무자의 배우자가 한 300~400만 원을 벌어요. 이러면 채무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들어가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1인 본인에 대한 생계비만 공제받는 게 될 겁니다. 요거하고 동일한 이슈가 또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도 똑같죠. 내 부모님 연세가 많고 소득도 없으셔서 내가 용돈도 보내드리고 하니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네. 넣어가지고 네. 최저 생계비를 많이 받고자 할 것 같은데, 또 법원에서는 까다롭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부부의 케이스에서 미성년 자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것이냐는 결국에 소득 관련한 걸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의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노부모님에 대한 공동 부양 의무도 있겠죠. 채무자의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들이 뭐 한 4명 있어요. 그러면 4명이 공동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의 상식인데, 개인회생을 하는 채무자가 부모님을 홀로 부양하겠다? 라는 거는 뭔가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은 기본적으로 4분의 1씩으로 나눠서 보되, 채무자가 실제로 동거하면서 부양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 적이 있는지,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을 왜 부양할 수가 없는지, 이런 내역들까지 다 보면서 엄격하게 바라봐요. 요 기준에 따라서 노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부양가족으로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배우자가 돈을 안 벌어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어주는 게 맞겠죠. 배우자가 젊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을 안 해요. 그럼 부양가족을 넣을 수 있을까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지가 얼만큼 됐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꼼꼼하게 보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확하시네. 경험이 누적되셔가지고 잘 아시네요. 배우자가 단순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요 사유만으로 인정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생계비 검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 기준이 있어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채무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두 번째,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젊고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이런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인천의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녀들이 아팠어요. 아프고 채무자의 배우자님도 간경화 뭐 이런 게 간 쪽이 안 좋으셔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이제 저희가 넣었거든요. 인정해줬을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 해주는 그렇죠. 인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회생위원회 전화 와가지고 간 좋은 사람이 어딨냐고, 누구나 지방간이나 뭐 이런 거 간경화 같은 거는 다 있는 거지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려고. 그것도 제가 이제 줄줄줄줄 이제 의견서를 써가지고 판사님 딴에서는 그냥 인정이 되어서 개시기간전까지 나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지방은 좀 인정해주는 거에 인색해요. 지금도. 몇 인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추가 생계비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요. 추가 생계비라고 하면 주거비, 월세 내는 거, 그 다음에 의료비, 병원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양육비는 이혼을 한 상태에서 친권 양육권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이제 보내주는 양육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교육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거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월세를 30만 원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거냐, 요 문제인데 서울 기준으로 얼마 인정해주면 적당할 것 같으세요? 와, 근데 요즘 그래도 서울이면 네. 그래도 월세 최소 한 5, 60은 내지 않나요? 경제관념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2023년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채무자한테 120만 원 갖고 살라. 나머지 금액은 이제 다 변제에 갚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에는 월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한편으로는 120만 원 중에 월세 60만 원, 70만 원 내면 사실상 50만 원 갖고서 살아야 되는 건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의 관점에서 조율을 하는 건데,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가 62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월 62만 원 정도까지 월세 내고 사는 거, 요거는 이제 인정해줄만 하다 인 건데, 아까 제가 1인 생계비로 주어지는 120만 원 안에도 월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20만 원 중에는 22만 원 정도가 월세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차액인 40만 원? 그렇죠. 그 차액인 40만 원만큼은 인정을 해줘요.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39만 8,255원입니다. 이제 이게 서울 기준이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뭐 이런 경우는 총 인정 한도가 뭐 이제 49만 원으로 좀 줄어요. 그리고 안산이라든지 김포, 뭐 경기도 광주시 이런 데들은 이제 뭐 총 37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서울회생법원 접수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고, 다른 지방법원들은 판단의 기준은 또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이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를 말씀드렸잖아요.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계비로 주어지는 120만 원 안에 의료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누구나 뭐 감기 걸려서 병원도 갈 수 있고 뭐 뻐근하면은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한 거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어진 걸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120만 원 중에 1인 가구 기준으로 5만 원 정도는 의료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이제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어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씩 매월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45만 원만큼은 이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떻게 실무적으로 인정이 되냐면 이혼을 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인 가구로 인정받아 버리면 끝인데, 이혼을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갔고 나는 거기에 양육비만을 보태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법에서 양육비는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나 이혼 판결문에 양육비 얼마씩 부담하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월 변제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은 빼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제 법원이 직접 지급하는 걸로, 나머지 금액들을 채무자의 채권자들한테 이제 분배하는 식으로 진행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혹가다 문제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양육비를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판결이나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됐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양육비 100만 원 빼고 생계비 빼고 하면은 가용소득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빼면 청산가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비도 줄이고 양육비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육비를 임의로 내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실무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를 한다면 개인회생 하는 기간 동안만은 좀 줄여서 개인회생 진행하고 끝난 이후에는 원래 금액으로 이제 회복해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상대방 배우자가 협조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뭐 회생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양육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은 사실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교육비로 포함되는 것도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제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교육비를 인정을 해줄 건데, 학원비 인정될까요? 야, 국가 입장에서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심해서? 이것도 이제 생계비 의결위원회에서 가이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 인정 사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그러니까 사교육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근데 공교육은 우리나라 무상교육이잖아요. 그죠? 사실상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겠죠. 2번,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납입 증명서와 같은 자료로 소명하는 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고 특수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인정해 준다는 거니까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또 이슈는 있어요. 아까 제가 그 120만 원 중에는 교육비도 얼마 포함되어 있지 않겠냐 이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소득, 중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는 74,000원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놨고,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 1인 기준으로 2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24,000원 중에 74,000원은 어차피 미리 떼준 거고, 추가로는 15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특수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는 57만 원으로 못 박아놨고, 그 중에 74,000원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50만 원은 추가로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느냐,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 의료비,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해당이 된다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변제금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사항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상담 받으실 때 이거에 벗어나는 거는 이제 무리한 요구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보정 권고나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거는 저희가 다퉈드릴 수 있지만, 법원이 합리적으로 법의 근거에서 내리는 거를 그것까지도 다퉈가지고 저희가 오거지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가이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